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진짜 안보. 오늘도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온 국민이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진도 앞바다를 주시하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구조 소식은 없고 이 정부 대처의 총체적인 부실, 무능만 드러나는 것 같아서 국민들의 슬픔은 더욱더 좀 깊어지고 또 분노의 크기는 더더욱더 커지는 그런 한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안보에서는 또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짚어볼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을 좀 짚어보고 그리고 또 최근 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나서서 어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이건 역시 그 최근 아시아 정세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순서 때 이 문제도 좀 짚어보고요. 2부 때는 최근 그 남북한 사이의 비방전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데 그 비방전의 중심에는 북한이 천명한 경제 핵 병진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왜 병진 노선을 천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 남북 관계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종대 편집장님 함께 자리해 주고 계신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 참 편집장님께서도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예, 어떤 지금 국가적인 상황, 굉장히 어떤 그 불안하고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이라서 참으로 안타깝고, 하루빨리 어떤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정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길 바라고요. 예, 이제 그 실종자 수색 작업도 점점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예,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작은 기적이라도 좋은 성과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안보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제지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네, 국무회의장이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사과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이나 유가족 또 실종자 가족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의 크기를 키우고 있는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유가족들은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네. 예,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네. 예, 그다음에 그 아침에 그 국무회의 전에 그 분향소에 조의를 표명하고 박 대통령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화환도 다 밖으로 내놨다 그래요. 네. 예, 그런 말씀 아직까지는 이 어떤 정부에 대한 특히 어떤 그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유족들을 비롯해서 실종자 가족 또 국민들의 화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한다 그러면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그렇죠. 또 그 앞에 가서 우리의 무엇이 당신들한테 고통을 줬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당사자 앞에서 하는 걸 사과라고 하는데 네. 이 국무회의는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된 회의예요. 네네. 거기서 모두 발언으로 읽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접 사과라기보단 간접 사과에 가깝습니다. 네. 전혀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 그 공직사회의 사과의 이 어떤 문화라는 건 평소에도 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적극적으로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잘 인정을 안 하죠. 예, 안 하고 무엇을 처리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네. 무엇을 처리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이걸 마치 남의 일처럼 제3자가 말하듯이 공직자들은 주로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유체이탈 화법이다라는 유체이탈 화법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물론 그런 여론까지 감안을 했는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보다 더 강도가 높은 사죄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어떻게 해야 유족들을 위로해드릴지 모르겠다. 어떤 사죄의 말로 이걸 위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쓴 건 사실이에요. 네. 이런 표현은 참 보기 드물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또 시점 또 어떤 양상 이런 것들이 사과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 거는 일어서서 한 것도 아니고 앉아서 했고 그다음에 또 비공개 회의에서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 앞서서 분향소 조문까지 포함해가지고 유족들은 지금 뭐 CF 찍는 거냐, 네. 이러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위로가 못 된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네,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정부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언론에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천안함 사건이 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과한 게 57일 만입니다. 57일이요. 거의 예. 2달 가까이 지나서. 5월 24일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나고 이명박 대통령 사과 발표된 게 대국민 담화 발표된 게 7일 후입니다. 7일 후고요. 예, 사건 발생 7일 후 11월 30날이었어요. 네. 자, 왜 이렇게 힘들죠? 저기 9.11 테러가 나던 날 조지 부시가 대국민 담화를 하루에 3번 발표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즉시 현장으로 가서 소방관들 땀 흘리는데 같이 땀 냄새 맡고 서 있습니다. 네, 네. 그 뒤로 사흘간 부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11번 발표됐어요. 네. 부처 장관들의 브리핑이 50회가 넘습니다. 네. 이것이 사흘간이에요. 네, 네. 자, 테러의 주범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고 미국이 어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건데, 물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좀 논란이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적극성 하나만큼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지도자들도 그런 행보들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네. 제가 떠오르는 그 장면 중에 하나는 한 10여 년 전인가요? 중국에서 한번 크게 홍수가 나서. 홍수가 났습니다. 예, 뚝이 네. 무너지려고 할 때. 네. 당시 중국 주석이었던 장쩌민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렇죠. 인민해방군들한테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 국민들을 뚝을 살려라. 지켜라. 너희들 옆에는 내가 있겠다. 끝까지 있겠다. 예, 끝까지 있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인민해방군들이 서로 온몸에 밧줄을 엮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그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뚝을 음. 모래주머니로 쌓아냈던 그래서 예. 장쩌민 주석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네. 그래서 그런 국가적 재난이 오히려 국민 통합, 화합의 계기로 만드는 이런 어떤 좀 리더십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죠. 이런 어떤 그런 재난 앞에서 것들이 예. 이게 하나의 두 개의 문화인데 네. 정치 지도자가 위기의 순간에 국민을 자기가 보호하고 이끄는 존재냐, 아니면 대통령도 보호받는 존재냐. 여기서 이미지가 갈라집니다. 네. 우리 천안함 연평도 때 이명박 대통령 밖으로 일체 나오지 않고 청와대 지하 빵카로 갔어요. 네. 뭐 그분 군대도 안 갔다 와가지고 솔직히 그분이 지도하면 뭐가 잘 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네.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버려요. 결국 대통령도 보호를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최일선으로 달려가서 국민과 함께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네. 예, 이런 점들이 한국의 문화가 무언가 이 정치 권력의 문화가 외국에 비해서 저는 후진적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데 어떤 그 지도자가 어떤 그 제때 눈에 뜨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또 우리를 일견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네. 당장 그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나쁜 쪽으로 흐르고 지지율 폭락하는데, 네. 여태까지 뭐 재난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무슨 성수대교가 붕괴해 또 천안함 연평도가 발생해 이런 그 각종 어떤 사회 재난, 자연 재난, 재해 또는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지지율이 다 떨어졌어요. 네네. 외국에선 지지율 올라갑니다. 네. 예, 주로 올라갑니다. 왜? 같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소통을 현장에서 하는데 왜 한국의 정치 문화는 이럴 때마다 대통령 스스로가 관료들이 감싸버리고 마사지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이 밤잠 안 주고 고뇌하셨다. 이런 마사지하는 용어가 나오면서 거꾸로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추락하는 네. 이 문화적인 어떤 그 행태가 왜 안 고쳐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과거에 그 몽골의 침략 때나 네. 또 임진왜란 때나 네. 또 가깝게는 이제 한국 전쟁 때나 네. 정말 그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지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들은 도망가기 바빴던 바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정말 민주화된 나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네. 그런 암묵적인 어떤 좀 믿음이 있었는데 네. 물론 그것이 지금 상황을 갖다 전시 상황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은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고 네. 믿음을 주고 이 국가적 재난을 국민들과 함께 극복할 네. 수 있는 네. 그런 리더십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걸 거듭 확인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우리가 이 어떤 그 국민들하고 함께한다 이 소통의 의미를 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겠는데 자꾸 우리가 소통을 강화한다 그러면은 청와대 수석들이 어디 조찬 모임 나가고 또 어떤 시민단체 불러가지고 어떤 간담회하고 이렇게 접촉면을 넓히는 걸 소통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청와대나 어떤 고위직 일하는 사람은 익명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소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국민이 어떤 그 리더, 권력한테 요구하는 어떤 요구, 즉 디맨드가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디맨드, 요구가 있을 때 응답해주는 정보입니다. 서플라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맨드와 서플라이,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만난다는 거죠. 접목이 된다는 거. 이걸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그 한겨레 신문이건 조선일보건 간에 성향이 다른 어떤 신문들이 전부 다 어떤 그 개각을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개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겁니다. 네. 이 정부의 어떤 하나의 사회적 합의로서 요구사항이 나온 거예요. 디맨드가 나온 거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위기는 물론 수습을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좀 책임도 질 사람도 지어야 되겠지만 이 사회적 합의 디맨드가 있는데 정부가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사회적 합의가 된 상황이라 그러면은.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 출범하고 1년간 보면은 어렵게 이런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세모녀가 자살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 복지 진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친서민적인 복지 정책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 합의가 됐을 때는 정부가 거기에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소통이라고 하는 건데 세모녀가 규정을 잘 몰랐던 것 같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네. 이건 불통이에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위기에 처하고 목숨이 위험한 어떤 국민들을 가서 손길을 내밀어 구해줘야 되겠다. 이러려면 국가가 지금 근본적으로 개조돼야 되겠다고 하는 목소리는 이건 사회적 합의라고 봐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정부가 무언가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 합의가 옳다고 하면 즉시 답을 내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 못하면 언제까지라도 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답은 내주는 거예요. 이게 소통하는 정부예요. 그런데 일단은 수습이 우선이다 하고 다 뒤로 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사과 논란만 하더라도 이제 유가족 측에서 이건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네.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정부라고 한다면 청와대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지금 사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서 직접 사과할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는 완전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예, 유가족들한테 대하고 대단히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정말 그런 태도야말로 청와대의 태도야말로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뭔가를 갖다 좀 하나씩 고쳐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예, 어떻게든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민심을 대통령한테 정확히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보다는 대통령을 갖다가 이 지금 국가적 재난 앞에서 어떻게든지 피난시키려고 하는 회피시키려고 하는 이런 쪽에 좀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듭 확인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국무회의 때 나온 내용을 조금 검토해 보겠어요. 이게 과연 지금 적절한 얘기냐. 우선 이 얘기했어요. 국무총리가 이 사회재난, 자연재해를 직접 총괄하는 재난안전처를 신설해 국무총리의 기구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 나왔죠. 예. 자,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이미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이 어떤 사회적인 재난재해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가 총리란 건 법에 나와 있어요. 사실 국무총리가 이걸 총괄하도록 한다. 동어반복입니다. 그거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뒤에 새로운 얘기는 국가안전처를 총리실에 신설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부 부처 하나 또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소방방재청이 있어요. 이 청을 처로 격상시키면은 최소한 장관급 기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보훈처 이런 정도의 아니면 법제처 장관이잖아요.
이런 정도의 기관으로 급을 높여가지고 총리가 이걸 관장하도록 한다. 총리기구가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탁상 행정이냐 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걱정을 했던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어떤 그 중앙의 어떤 행정 조직이나 그 부처의 또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든가 조정에 관한 거는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 지금 네. 없어서 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점점 위가 커지고 밑에가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지자체나 어떤 관련 어떤 유관기관에 점점 규제가 많아질 것이고 점점 통제 위주의 업무로 필연적으로 갑니다. 왜? 장관급 기구니까. 네. 점점 더 그래진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힘센 기관들의 주도권 경쟁, 업무 혼선, 네. 또 현장에서의 어떤 현장성과 전문성 결여, 그다음에 민간군의 빠른 어떤 협력 체계, 거기서 나오는 신속한 행동,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 법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것을 집행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네. 어떤 직업적인 어떤 정신,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관료들의 특성을 보면은 너무 통제 위주로 이런 어떤 그 위기 관리 업무를 시키면 적당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해경이 세월호에 접근했던 그 골든타임 아주 중요한 시간에 그 안에 있던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만 듣고 있던 학생들한테 밖으로 나오라고 알려줬느냐는 거죠. 네네.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해경이 방송을 했다고 시연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헬기 소리에 가려서 들리지가 않고 이 얘기를 못 들었단 말입니다. 중요한 그렇죠. 거. 그런데 네. 우리는 방송했다. 네. 이런 행태는 뭐냐 하면 관료 사회의 적당주의 문화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수다 적절한 시간에 했다. 그런데 그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것이 전달이 돼서 효과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죠. 즉 나의 업무의 성과와 효과가 최대화, 맥시마이징 되는 네. 이런 걸 고민했느냐 안 했느냐. 또 네. 거기서 어떤 아주 지혜롭고 영리한 어떤 스마트한 이런 행동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건데 네. 하긴 했다. 우리가 하긴 했다. 이것이 관료 사회의 적당주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중앙에서 통제를 아무리 잘하고 매뉴얼을 점검하고 또 점검을 불시해 나간다 한들 그것은 뭐냐면 주어진 업무의 틀에 그 프레임에 맞춰서 평소에 얼마나 적당하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느냐밖에 점검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의지거든요. 그렇죠. 예, 직업정신, 인간의 의지, 네. 그걸 전문성으로 뒷받침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의 그 리더는 현장에서 판단을 하는 사람은 우선 직감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네. 평소에 전문성을 가졌다는 거는 그 직감과 통찰력이 더 잘 발휘되게 하는 수단을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이제는 뭐 장관이 해서 안 되니까 국무총리가 한다. 그다음에 더 많은 통제를 하겠다. 더 많은 점검을 하겠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나아지는 것처럼 실제로 보입니다. 네. 왜? 옛날에 안 하던 거 했죠. 또 많은 어떤 자원과 인력이 투입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겉으로는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걸 하기에 앞서서 현장의 실무자들이 뭘 원하는가를 봐야 돼요. 네. 우선 소방방재청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방방재청 보면은 소방방재청이란 이름이 부끄러워요. 소방 기능은 그런 대로 있어요. 네. 불은 잘 끕니다. 네. 방재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네. 방재라는 건 뭡니까? 재난을 방지하고 또 발생하면 복구 자원하는 건데 소방방재청이 재난을 복구하는 수단이 뭡니까? 장비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명칭은 소방방재청이에요. 그렇다면 소방방재에 가장 많은 어떤 그 대다수의 바람은 기존의 소방 기능에다가 방재 기능을 보완해가지고 현장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게 그렇죠. 현장 조직의 네, 목소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걸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소방방재청이 중앙 조직으로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없애버리고 그걸 시도지사한테 기능을 주면서 그 기능을 대폭 밀어줬다. 이런 개혁도 가능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예비군 민방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이게 전시 조직이에요. 전쟁에 대비해서. 네. 왜 이런 조직은 재난관리에 투입돼서는 안 됩니까? 법에서는 이거 투입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못하게 돼 있습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향토 네. 예비군법에 없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일부 그 지자체 훈련에서는 재난재해도 예비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일부 길은 열어놓은 아주 애매한 상태입니다. 네. 민방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300만 명이 되는 예비군과 그 못지않은 민방위 조직이 있는데 네. 이런 조직들이 어떤 민간의 자원봉사단이 조직되기에 앞서서 더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역량 국가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왜 활용 못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진도 일대에 여성 예비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자발적인 예비군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조직된 국가 자산은 일체 투입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다 쳐놨어. 네. 예비군은 예비군 업무만 해야 되고 민방위는 민방위 업무만 해야 되고 부처나 기업에 가 있는 비상계획관이라는 조직들이 또 있어요. 네. 예, 요거는 또 그 업무만 해야 되고 남의 일입니다, 남의 일. 네. 이게 다 남의 일이에요. 네. 그러면 공동체가 뭡니까? 국가가 가진 여러 자원을 다양한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 용도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수백만,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국가에는 그 조직된 자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 외에는 안 써먹는다. 네. 법으로 다 막혀 있다. 그러니까 법령이 왜 이래 많습니까? 우리나라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민방위법, 향토예비군법부터 해서 재난안전기본법, 자연재해법. 제가 참 얘기하기도 이게 장황합니다만 50개입니다. 50개. 네. 이 50개의 법 명칭을 다 아는 전문가도 없어요. 이 많은 국가 자산들이 힘센 중앙관료가 각기 하나씩 꿰차고 다 쪼개놔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국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써먹자고 만든 건데 써먹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중앙에 뭔 장관을 또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현장에서 우리가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나중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이 뭔가 이것을 늘려주면서 네. 만약에 그게 국가의 힘으로 다 안 된다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어떤 민간군 협력의 공동체를 조성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형태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10개 주에 피해가 닥쳤어요. 네. 보십시오. 주지사들 그 텔레비에 나와서 하고 있는 거. 네. 지금 CNN이나 ABC 방송이나 보면은 그 뉴올리언즈 이런 데 주지사 나와가지고 계속 브리핑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현장에서 네.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탁상에서 펜tek 울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하고 있고 다양한 자원봉사 조직과 어떤 조직들이 어떤 자기 복원력을 발휘하면서 그 제대로 통제도 안 되는 조직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것이 선진적인 체제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편제된 어떤 현장의 조직들 이게 민간 잠수부하고 해경하고 갈등을 빚고 또 해경하고 가족들하고 갈등을 빚고 또 조직 간에 이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보면은 해군 또 해경 또 일반 경찰 거기에 굉장히 많이 범정부 조직이라고 가 있기는 한데 그 조직들끼리 이렇게 완전히 통합된 완전히 유니파이드 즉 하나의 어떤 통합된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잘린 낙지발처럼 제각기 움직이면서 브리핑 할 때만 어설프게 종합을 하고 집계를 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지금 저 형태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국가의 다양한 자산들이 각자 자기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조직의 장점을 이런 어떤 재난구호에 제대로 잘 기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감이 없는 거예요. 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 자원, 그것이 인적, 물적 자원이든 국가적 자원은 굉장히 좀 비대한 상황인데요. 네. 그 비대한 어떤 그 인적, 물적 자원을 적소에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두뇌가 없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타워 얘기도 나와요. 몸집은 굉장히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두뇌가 없는 이런 대한민국 현실이 참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만약에 국가를 근본적으로 이번에 혁신하고 개조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안보 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인구 대비, 영토 대비로 따지면 그렇죠. 북한 못지않은 왜 이렇게 또 정보기관은 많고 5만 명입니다. 솔직히 국가정보원, 기무사, 정보사 수도 없이 많고 이 별하별 전문 기능들이 이 안보에 대한 자산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써먹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칸막이로 돼 있는 법령의 칸막이를 다 허물어버리고 우리가 서로
비슷비슷한 어떤 그 동원하는 자원이 비슷하다면 다 통합을 하다든가 네. 아니면은 이런 A라는 용도로 맞는 걸 B라는 용도로도 써먹을 수 있게 한다든가 네. 이런 어떤 효과를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국가 개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도로에 그 장애인들 휠체어 때문에 문턱을 이렇게 없애는 도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저기 자전거나 네, 이런 게 네. 올라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각진 네, 그 네. 도로의 턱을 완만하게 없앤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은 목적은 그걸로 만드는 거지만 그것에 더 큰 효과를 보는 거는 인라인 스케이트 같이 네. 레저화에 이게 아주 유용하게 써먹힌다든가 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A라는 자산을 A라는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네. 가만히 보니까 B에도 유용한 거예요. 네. 예. 노인을 위해서 도로판에 고속도로 표지판에 글씨를 크게 만들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듯이 정책의 효과라는 건 다양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많은 국가의 어떤 자산, 이 많은 어떤 안보의 역량을 보다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되는데 이걸 관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네. 절대 반대입니다. 자기 밥그릇 뺏기는 거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득권이 점점 더 그 갈등을 일으키니까 결국은 국무총리가 해야 되겠다. 네. 이제는 장관급이 총리의 명을 받아 직접 해야 되겠다. 국가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은 개조를 해야 될 것은 국무총리실에 장관급 기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기구를 만들게끔 만든 어떤 문제점을 그 자체를 해소해 주는 거. 그렇죠. 여기서 네. 보다 원대하게 국가 혁신의 어떤 의지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네. 이 탁상공론, 국무회의라는 자리에서 할 줄 아는 건 이런 얘기밖에 없다 이겁니다. 네. 뭐 현장성이나 전문성이 뭐 정말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뭐 위원회니 부처니 이런 거 자꾸 만들어서 마치 그 남발하죠? 문제를 네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생색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예, 그 상황인 것 그리고 같고. 예. 두 번째는 관료들의 기득권, 말하자면 마피아 조직을 척결하겠다는 대통령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자, 이걸 진즉했어야 된다고 하면서 마치 네. 후회하는 듯한 네. 이런 어떤 걸 말을 했어요. 과거의 적폐라는 표현까지 쓰고 과거의 있었죠. 적폐, 자기 네. 적폐가 아니라 네, 예, 과거에 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때 적폐라 이거지. 예, 예. 박정희까지는 안 간다 이거지. 네. 그땐 잘했다고 또 보니까.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모호한 표현인데 말하자면 관료 자본의 어떤 유착 체제를 깨겠다는 얘기로까지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그 취지 자체는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자, 문제는 이것이 어떤 과거의 적폐라고 하면서 이것을 진즉 안 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이런 어떤 그 개혁, 혁신을 평소부터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네. 이번 건으로 인해서 이제 좀 내가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말처럼 들리고 이게 좀 이상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료 사회의 어떤 민간의 어떤 거에 기득권 유착 문제는 우리가 예전부터 참 심각하게 보고 이것이 점점 어떤 원전 비리 사건이라든가 네. 또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여러 사건에서 우리가 누차 봤던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척결을 해야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척결을 할 때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라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수술이 뒷받침되고 그렇죠. 예. 공직사회의 인재 양성, 인재 발탁, 네. 등용 체계까지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네. 그렇다면 외교부는 외무고시로 수년주의로 빠지고 군은 또 제복의 문화, 사관학교 문화로 빠지고 네. 일반 공무원들은 행정고시 문화로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이너서클, 네. 자기들만의 기득권 구제를 만들고 타 조직을 배타시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관료 사회가 나름대로는 어떤 기득권 지향적이고 굉장히 권력 지향적인 조직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뿌리를 뽑아야 돼요. 우리 지금 외무고시 없애자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예 인재 양성, 활용 이런 체계를 갖다가 다 이건 공무원 제도를 바꿔야 되는 얘기고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진급과 보직 문제 또 어떤 업무의 전문성 문제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이거는 애시당초 이 말은 하냐 마냐예요. 네. 과연 지금 박 대통령이 말한 게 정말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냐를 묻고 싶은 네, 거죠. 국무회의에 앉아있는 장관들은 그거 다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네. 예,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말이 정말 CF 찍듯이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공직사회가 가고자 하는 미래 청사진에 대한 자기 비전과 구상이 진짜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단지 희생양들 잡아서 본보기로 네. 이렇게 일벌백계 하듯이 이번에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걸 그냥 가혹하게 척결하는 이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건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거죠. 어떤 지도자가 그거 못합니까? 그 우려되는 거는 이제 지금 공직사회 분위기가 지금 잔뜩 움츠려 있는 분위기입니다만 이거 태풍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 거다. 뭐 이런 어떤 좀 또 무산일주의가 뭐 있을 거고 그럼 공직사회를 잡기 위해서는 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윗물이 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얘기했던 게 이 정권에서는 이 정부에서는 낙하산은 없다. 네. 근데 뭐 여러 뭐 이제 그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도 이 이른바 그 정권의 공신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낙하산 타고 내려가고 있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이런 쪽에 이제 그 노른자위를 계속 가면서 관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대통령의 영에 정말 좀 뭐 속된 말로 약발이 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걱정되고요. 걱정되죠. 그걸 네. 조장을 누가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네. 사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KT 같은 그 이런 어떤 그 통신을 주로 하는 기업은 정부 지분 0%입니다. 네. 과거에 그 김대중 노무현 시대 거기 내려간 낙하산이 한 2명 정도 됐어요. 네. 지금 수십 명입니다. 네. 예, 이제는 저기 간부직 사원의 저 고위 임원직의 3분의 1이 낙하산이에요. 네. 정부 지분 0%인데도. 그런데 저기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몇 가지 털어가지고 비를 잡아냈거든요. 네. 그걸로 해서 군기를 잡았는데 결국은 그 결론은 낙하산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수없이 많은 어떤 그 부조리라든가 뭐 여러 터졌을 때 처벌받은 공무원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엄정하게 근엄한 얼굴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저기 어떤 그 실행 그 집행 물론 저는 잘하기를 바랍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국무회의에서 지금 말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위험하게 봐요. 네. 뭐 장관이 새로 생겨 무슨 뭐 이제 엄청난 인적 쇄신과 대대적인 부정부패 뿌리 뽑기에 어떤 사정 국면이 오고 뭐가 오고 엄청난 얘기는 다 나오고 있다고 지금. 네. 네. 근데 너무 앞서 나갔다가 주워 담지 않으시면 네. 예, 이거는 분명히 그 심판을 받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뭐 일시적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태,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지금 현 정부의 그 부정부패, 무능, 실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좀 능력도, 지적인 능력도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네. 청와대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그 이른바 민간 인양업체, 구조업체로 알려진 언딘.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언론 보도가 약간의 온도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초기 구조 활동을 언딘이 주도하면서 네. 민간 업체인 언딘이 주도하면서 민간 자원봉사, 민간 잠수부의 초기 투입이 어려웠고 네. 또 오늘 확인되고 있는 내용은 해군 특수부대원들도 초기에 그쪽에서 작전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가 해경 쪽에서 이건 언딘이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철수한 이런 어떤 좀 웃지 못할 정말 좀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 중에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이런 구조 활동까지도 이제 민영화하는. 네. 그러니까 민의 협조와 이것이 이유는 목적과는 민간 기업이 주도한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네. 이것이 해경, 해군 어떤 또 해당되는 지자체 또 민간 그 자원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야 될 영역들이 민영화되면서 이 이윤 논리에 따라서 이 업체가 제대로 좀 구조 활동 못하면서 여러 또 참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재난 대비 구조 활동은 민영화되고 있는 양상이고 네. 지금 그 뭐 국가의 최악의 비상사태, 재난사태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또 방한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한 결과 201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권을 또다시 연기하는 네. 이런 문제에 좀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재난 대비, 재난 구조 활동은 민영화하고 예? 이 전시 대비 계획은 또 외주화, 일종의 이제 타자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운명을 타자화하는 이런 어떤 좀 방식들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 국가 개조의 중심을 모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전시작전권 연기도 참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우물쭈물 외국의 안보를 의탁하고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 군대는 65만이 아니라 650만이 돼도 전쟁에서 집니다. 네. 실제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났던 2010년 11월 23일 날, 그때 청와대에서 논란이 됐던 거는, 전투기로 북한의 포격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합참의 장군들이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네. 미군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 네. 아니다. 우리가 해도 됐다. 네. 그래서 답이 안 나오니까 네.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국방부 대변인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 문제가 워낙 논란이 많아서 국제법 학자한테 이거 해도 되는지 연구 용역을 주기로 했다. 네. 그러면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데 국제법 교수 부르고 변호사 불러서 쏠까요 말까요? 전투기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네. 이거 물어보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가. 네네. 이걸 보다 못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11월 30날경에 우리 국방부에 서신을 보내서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한국 정부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이러니까 논란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도발을 먼저 당했을 적에 이것은 자유권 차원입니다. 자유권 차원은 적의 위협의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뒤로, 굳이 3년 뒤로 연기를 안 해도 되는데 연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록 3년 약 8개월 뒤 연장됐습니다만 이 시기도 결코 많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동안에 자꾸 의존적이고, 남한테 맡기고, 네. 지도자는 이런 것들을 그냥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사고로 대했다가 꼴이 뭐냐? 네. 자, 전투기로 물론 안 들여보내지 않은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는 봅니다만은. 그렇죠. 예. 그걸 둘러싼 논란 자체는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고립된 섬에 있는 주민들 안전은 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미군한테 물어보자 말자 일주일을 논쟁을 했으니 네. 이런 식으로 미발육된 어떤 발육이 정지되고 사고의 성장이 멈춰버린 네. 이 핵심 원인은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다 행사하는 데서 왔단 말이죠. 네. 의존적 사고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데 쏠까요 말까요 묻겠다는데 네. 그래서 이거 바로 잡는데 그 이후로 3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국지도발 공동계획이라는 걸 한미 간에 짠 것도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네. 계획 다시 바로 잡는데 3년 걸렸어요. 네. 바로 잡아보니까 바로 잡을 게 없어. 그냥 대통령이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원칙이에요. 네. 모든 세상의 주권 국가들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네. 그걸 미국에 물어봐야 된다고 했던 이 어떤 군의 장성들을 생각하면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문화에서 길러진 거는 무언가 내가 하고 있는 업무, 그것이 전시, 군대 업무건 아니면은 또 평소에 어떤 관료들의 재난 대비 업무건 간에 네. 이것을 통해서 이 업무에서 내가 수행하는 과업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은 있어. 이런 건 어디다 물어봐야 된다. 네. 이게 전문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실행하고 주도해서 내가 내 과업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안 생기는 겁니다. 네. 왜? 의지하고 자기는 수동적인 인간이니까. 네. 우리 국가 자체가 수동적인 국가고 우리 국가 자체가 남한테 빌부터 사는 나라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규범 체계가 짜여진 것의 문제점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외면해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실종자들한테 방송했어요. 그렇죠. 듣든 말든. 네. 예. 한 명이 쫓아가서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나오라고 소리라도 질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배 안에 들어가서 방송으로 안 되면 배 안으로 들어갔어야죠. 예. 자, 만시타 얘기입니다만. 해경이 오고 나서 밑에 학생들이 살아있다는 게 확인이 된 게 마지막에 10시 10분까지입니다. 네. 이것도 카카오톡이라든가 네네. SNS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0시가 훨씬 넘은 시각에서도 뭔가 그렇죠. 통신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해경이 도착해서 30분 이상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 순간에 안에 가서 그거를 직접 알려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확성기로 방송 몇 번 했다는 걸로 지금 할 일을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 분명히 이건 양심의 문제죠. 그건 공직자의 자질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비정상적인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성의 정상화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전작권 얘기 나와서 이렇게 한두 말씀 더 덧붙여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6.25 전쟁 한 달 지나서 이제 전작권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예, 내년이면 이제 65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작권을 65년 동안, 그것도 미국이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미국은 가져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확보합니다. 네네. 근데 계속 우리 스스로 우리를 못 지키니까 계속 미국한테 맡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유사시 위험한 상황이 벌써지냐면, 지금 편집장님께서는 연평도 사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자동 개입 조항은 없는데 전작권은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반도 유사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시 연평도 사태 당시에 한국군이 공군기를 전투기를 동원해서 북한의 일부 지역을 폭격했다면 이건 확전이 불가피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확전이 불가피해져서 이게 대포콘의 레벨이 올라가면은 전작권이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예. 대포콘 3. 네. 대포콘 3가 되면 네.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개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헌법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면 분초를 다투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헌법적 절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네. 미국 의회의 어떤 결과라는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미국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미국은 판단할 텐데, 네. 예, 만에 하나라도 미국의 헌법적인 절차가 우리는 이거 우리 이익과 부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랬다가는 전작권도 없는. 이 한국군이 전쟁을 치러야 생각보다 되는. 더 심각합니다. 네. 미국 헌법에 의하면은 미국의 전쟁 선포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네. 대통령이냐? 네. 아니에요. 의회한테 의회가 그렇죠. 있죠. 네. 예. 대외 전쟁 선포권은 의회가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권력이 분점되어 그렇죠. 있는 나라예요. 의회가 한국 쪽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연루되는 것을 사실상 꺼려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네. 이럴 땐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네.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나토하고 맺은 조약을 보면 이거는 자동 개입이에요. 그렇죠. 모든 시차별로 부대가 유럽으로 전개되고 또 지휘권을 행사하고 하는 게 전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아무것도 없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상호 안보를 협력을 하는데 전쟁에 관한 것도 각자 헌법 절차로 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사실 미국이 나토하고 맺은 조약이라든가 여타 조약에 비해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조약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동맹에 이게 실체가 없고 그러니까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숫자 네. 그다음에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재 문제가 더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강 이북에 좀 잡아두려고. 인계철선이라 그래. 자동 개입. 네. 그러니까 자동 개입해야 된다는 규범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질로 미군을 그렇죠. 데려다 놔야 그래야 미국이 도와준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사는 연합사령관에 대한 전략지시 1호에 네. 한반도 방위에 임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합사령관이 그 전략지시 1호에 근거해서 본국에 증언을 요청할 수 있다. 네. 네. 이게 미국으로부터 안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시에 네.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전략지시 1호는 조약이 아닙니다. 네. 협정이 아니에요. 네. 굳이 따지자면은 행정 규칙 정도의 하위 문서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거 하나에 달랑 다 목숨을 걸어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라도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보수 쪽의 생각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연합사 주한미군 유지에 이게 한미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돼 있고 또 그걸 제대로 유지하려니까 미국한테 매일 환심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걸 1년에 수십 번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런데 어떤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실제 한미동맹은 규범상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전시에 미국이 65만의 증원군을 보내고 3,000대의 비행기를 보내고 5대의 항모전단을 보낸다고 우리한테 립서비스를 합니다만 네. 그거 레이건 때 나온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때 미군 병력이 240만이에요. 네. 근데 지금 140만입니다. 네. 근데 69만이라는 숫자는 똑같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시차별로 한국에 어떤 부대를 보내줄 건지 목록 좀 보라 그래 미국은 안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네, 네. 그건 우리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공개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맹은 그냥 가능성만으로 남아있으니까 이게 한국의 보수층이나 군부의 불안 심리를 조정해가지고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게 유도하는 어떤 그 정서적인 이유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좀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 한강 이북에 있는 주한미군을 인계철 신화를 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는 이거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모욕하는 개념이다. 네? 어떻게 우리의 젊은이들이 북한의 장성포 안에 있어야 네? 그래야 미국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모욕적인 발언이다라고 막 이렇게 말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 이사단과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건 또 진보 단체들도 많이 반대했어요. 네. 이건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것이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근데 자기들이 반대를 할 때는 인계철선을 위해 잡아주기 위한, 그래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진보 단체가 이걸 또 반대하니까 이건 또 반미로 막 몰아붙여서, 그래서 당시 평택 미군기지 지원할 때 무슨 제2의 5.18이니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 험악하지 않았습니까? 사건 말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근데 또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은 결국 당연히 찾아와야 될 미국도 주겠다라고 하는 전작권을 또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대가로 미사일 방어 체제 MD 강화하기로 합의하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3자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MOU 형태로 추진키로 하고. 네. 예. 사실 한미일 3자 MOU라는 것도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그건 이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무산이 되니까 나온 대안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꼼수인 거죠. 예. 왜냐하면 한미 간에 이미 정보공유협정이 체결돼 있고. 정보보호협정, 비밀보호협정, 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고 PSA라는 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네. 1991년에 체결이 돼 있어요. 미일 간에도 돼 있고. 예. 또 여기에 이제 미국을 끼워넣는 거는 결국 한일이 직접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거부감을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하나의 어떤 변형된. 네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지금 그 오바마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가서 네. 아베 신조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베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개조하겠다라고 한 것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될 내용인데 한미일 3자 MOU를 추진하게 되면 군사정보 비밀보호협정을 추진하게 되면 한국이 더 이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그 비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한일 간에도 낮은 수준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이 그걸 하고 말고를 갖다가 찬성하는 데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한일 간에도 느슨한 형태의 군사동맹이 구축되는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더 이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할 이걸 견지할 명분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MD로 가겠죠. 네, 그렇죠. 예. 결국 이제 그 MD로 가기 위한 이제 그 멍석갈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뭐 비유를 좀 해보자면 지금 그 오바마의 방한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은 이제 한 3년 전에 이미 그 아시아의 균형 전략을 발표를 한 상황이고 시진핑 체제는 이제 중화민족의 뭐 위대한 부흥이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른바 중국의 꿈을 천명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 둘 사이에 아주 지혜로운 균형 외교를 펼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시점인데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국이 지금 충분치 않은 평형수마저도 덜어내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한국이 미중 간의 패권 구도에서 그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이 복원성까지도 좀 상실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나 하는 그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는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어떤 이런 내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부 시간을 거의 마칠 때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4월 한 달 동안 북한 무인기,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그 다음에 어제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 네. 그다음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북한의 4차 핵실험. 네. 자, 이거 전부 지금 4월 한 달에다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의 안전, 안보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사실 중요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또 2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눌 얘기가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